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7경기 동안 지지 않았는데요. 10월의 첫 번째 경기 일정이었던 아스널 원정 북런던 더비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 리스본 원정에 이어 이번 경기 역시 내용상으로도 너무나 아쉬웠던 패배였는데요. 심지어 이날 경기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후반 26분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주력 선수 4명을 일거에 교체하며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대체 토트넘의 경기력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콘테 감독이 조기에 경기를 포기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기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 주차로는 8주차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졌고요. 아스널은 이날 승리로 승점 21점에 도달하면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반 20분 토마스 파티의 선제골로 앞서간 아스널이었는데요. 11분 뒤 해리 케인 선수의 페널티킥 동점골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은 아스널이 가져갔지만 충분히 토트넘도 이 경기 승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4분 만에 가브리엘 제주스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후반 17분에는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 로얄까지 퇴장당하면서 2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 수적 열세까지 처했기 때문에 경기를 반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퇴장 선수 발생 후 5분 만에 아스널이 3대1로 앞서가는 쐐기골을 넣었고, 그 뒤에 콘테 감독은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를 앞두고 주력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이 경기 뒤집기 어렵겠다, 따라가기 어렵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경기 주요 기록 살펴보면 사실 토트넘이 최소한 비길 수는 있는 경기 내용이었어요. 물론 주도권은 볼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5%를 기록한 아스널이 확실하게 가져갔고, 패스 성공률을 보더라도 아스널이 무려 90%를 기록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빌드업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반면 역습 형태로 경기를 치렀던 토트넘은 7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좀 열세였고, 점유율도 거의 가져가지 못했고, 슈팅 숫자도 아스널이 22개, 토트넘이 7개로 현저한 차이가 났지만 양 팀이 맞이했던 득점에 근접한 빅찬스로 보자면 3대2였거든요. 기대 득점값도 아스널이 2.18골, 토트넘이 1.42골로 사실은 충분히 2대2 무승부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실점 상황 및 퇴장 상황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스스로 경기를 망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반 26분에 4명의 선수를 일거에 교체한 토트넘이었잖아요. 뺀 선수가 손흥민, 페리시치, 히샤이송, 랑글레였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도허티, 비수마, 세세뇽, 산체스였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특히 도허티나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 전력으로 쓰이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 후보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좀 살려주고 또 체력 안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선수 교체를 한 것이거든요. 아스널도 3대1로 크게 앞섰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형으로 조금은 주전 선수인, 또 부상에서 갓 회복한 토마스 파티와 진첸코를 빼주면서 삼비로 콩가와 키어런 티어니를 투입하긴 했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후반 30분이 됐을 때는 콘테 감독이 또 한 명의 선수를 뺍니다. 호이비에르까지 빼고 스킵까지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 그냥 접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양 팀 모두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일단 이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경기 전에 알려졌듯이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가 근육 부상을 입으면서 명단에서 아예 빠지게 됐고요. 또 벤 데이비스 선수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명단에 없었습니다. 3-5-2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 가서도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공격적으로 힘을 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케 히 트리오를 공격에 배치했고, 왼쪽에 페리시치를 또 윙백으로 배치하면서 활동량과 신체 능력이 좋은 세세뇽을 배치하는 것 대신 조금 공격적으로 노련한 선수를 좀 투입하는 그런 전술을 좀 택했던 콘테 감독, 기존의 3-4-3 포메이션을 그대로 썼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부상 우려가 있었던 선수들을 그대로 출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왔죠. 토마스 파티가 자카의 파트너로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뚝심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 또 레프트백으로 부상에서 회복한 진첸코가 측면 연계 플레이라든지 중원 가담 플레이라든지 상대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플레이까지도 너무나 잘해주면서 흔들렸던 경기력이 더 좋아졌고, 아스널은 이날 최고의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진도 살펴보면 아스널은 제주스 선수가 올 시즌에 합류하면서 전방에서 공도 받아주고 팀투도 잘하고, 또 개인적으로 드리블하거나 슈팅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마르티넬리가 본래 갖고 있던 속도에 노련미까지 더해졌고, 사카조차도 사실 아직 2002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여유 있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본인의 장점인 커트인과
1차 패스나 슈팅 같은 것들을 잘 뿌려주고 웨데고르와 자카의 또 2선 공격 전개 플레이까지 잘 맞아 들어가니까 아스널이 이날 거의 맨시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연계 플레이와 빌드업 플레이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 이길 자격이 있는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아스널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스로인 상황에서 문전 깊숙이 연결한 공, 자카 선수가 백헤더를 연결했고 랑글레가 간신히 골대 앞에서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자카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이지만 4-1-4-1로 변형이 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플레이를 통해 올 시즌 아스널의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에 있어서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전반 3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가 올려준 크로스 패스, 문전 왼쪽에서 마르티넬리가 받아서 슈팅이 시도한 것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아스널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였고요. 사카 선수가 왼발로 감아 올린 크로스 패스를 자카가 어느새 공격 최전방까지 침투해서 발 뒤꿈치, 전갈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포로 빗나가는 등 5분 사이에 폭풍처럼 아스널이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토트넘도 역습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13분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후방에서 연결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문전에서 한 차례 굴절된 것을 히샬리송이 문전에서 감각적으로 슈팅으로 돌려놨는데 램스데일을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아스널이 주도하고 토트넘이 역습한 형태의 초반 흐름이었는데 전반 20분에 깜짝 선제골이 아스널에서 나왔습니다. 사카가 뒤로 빼주고 배후에서 올라온 토마스 파티가 슬쩍 흘려준 공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로리스 선수가 온몸을 쭉 뻗으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골대 밖으로 감겨 들어오는 정말 완벽한 중거리팅을 시도하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선제골을 내준 이후 토트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반 28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침투한 페리시를 보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페리시치가 직접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대 옆으로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페리시치가 아예 패스할까 슈팅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치고 들어가서 골대 안으로 정확하게만 때려 넣었다면 빠르게 동점골을 넣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요. 1분 뒤에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장면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간 파고들었고 단독 질주로 상대 지역까지 공을 운반한 이후에 본인 쪽으로 3-4명의 수비가 몰리자 오른쪽 전방에 비어있던 히샬리송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보냈고요. 여기서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 더 공을 잡고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지 못하고 크로스 패스로 장면을 연결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스날 수비수가 헤더로 커트한 것을 다시 히샬리송이 받아서 문전으로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마갈량이스의 태클에 당했고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절호의 동점골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반 31분에 케인 선수가 과감하게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정면으로 때린 페널티킥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이 골로 인해서 경기를 주도하던 아스널의 기세가 꺾였고 토트넘이 오히려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반 38분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역습 상황에서 웨데고르를 압박하고 따낸 공으로 단독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 웨데고르 선수가 자신이 이 공을 빼앗기고 수비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폼을 잡아채면서 노골적으로 경고를 불사하고도 이걸 막아야겠다라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균형을 잃지 않고 공을 확보한 이후 반대쪽에서 침투하는 히샬리송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요. 히샬리송 선수는 이 공을 받은 이후 다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페리시치에게 스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수비를 흔드는 정말 좋은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고 페리시치의 크로스 패스를 케인이 헤더까지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이 헤더 슈팅이 램스데일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드밴티지가 적용돼서 공격이 풀어갔다라면 공격 장면이 끝난 이후에는 유니폼을 노골적으로 잡아 끌었던 웨데고르에게 경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 경고를 줬다면 웨데고르의 플레이도 위축됐을 것이고 조금은 토트넘의 역상황에서 조금 더 아스날이 위축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점골을 전후로 토트넘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반 종료 직전에는 제주스가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웨데고르가 1차적으로 중앙지역에서 탈압박으로 토트넘의 압박을 흔들어낸 이후 내준 패스, 웨데고르가 2-3명의 토트넘 수비를 절묘한 개인 기술로 제껴내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로리스가 간신히 선방을 했거든요. 제주스가 이날 경기 전반전에 풍부한 움직임과 볼터치와 연계 플레이와 슈팅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스널의 이선 공격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 제주스의 가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1대1로 끝났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점유율과 슈팅 숫자, 유효 슈팅 모두 아스널이 앞섰는데요. 결국에 후반 시작과 함께 아스널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 선수가 한번 접고 바로 때린 왼발 슈팅 로리스가 잘 막았는데 맞고 흐른 공을 로메로 선수가 로메로답지 않게 실책을 했어요. 여기서 공이 바로 튕겨져 왔을 때
아스날 공격수들도 함께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공을 잡고 연결하려고 건드렸다가 제주스의 세도에 공을 빼앗기면서 무인지경 상태인 골문에 제주스가 공을 밀어넣는 상황이 됐거든요. 로메로가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내주지 않아도 됐을 골인데 이렇게 골을 내주면서 기세를 좀 내줬고요. 4분 뒤에도 아스널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외대고르의 패스를 받은 사카가 반대편 배후로 돌아 들어온 마르티넬리에게 공을 연결했고 마르티넬리의 크로스 패스 제주스가 헤더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사실 이 헤더 슈팅도 골키퍼를 바로 마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만 연결하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다행히 토트넘이 쐐기골을 일찍 내주지 않았습니다. 후반 14분에는 로얄 선수가 스루 패스를 내준 것 히샤이송이 운전 우측으로 파고들어서 뒤로 시원하게 빼줬고 전반전에 파티가 슈팅했던 그 비슷한 위치에서 호이비에르가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어찌됐거나 토트넘도 좋은 공격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는 열려있었는데 후반 17분에 로얄 선수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이 완전히 기세를 잃게 됩니다. 마르티넬리 선수가 이날 측면에서 너무나 날카로운 플레이, 위협적인 돌파를 펼치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요. 로얄 선수가 이미 공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정강이를 확실하게 노린 아주 위험한 태클을 뒤에서 가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쓰러진 이후 주심이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하면서 토트넘은 2대1의 열세에다가 수적 열세까지 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 22분 파티가 공을 끌고 올라와서 좋은 기점 패스를 보냈고 왼쪽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가 이 공을 받아서 로메로를 달고 중앙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날 로메로 선수가 마르티넬리를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중앙까지 맞고 들어갔는데 로메로를 달고 들어간 상태에서 마르티넬리가 어느새 공격 지역으로 올라와서 마크맨 없이 자유로워졌던 자카에게 공을 내줬고 자카가 이 공을 받아서 바로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다이어 선수가 이 자카 선수와 바로 마주한 상태에서 자카의 이동 동선을 잘 따라가줬어야 되는데 역동작에 걸리면서 뒷공간을 커버하지 못했고 자카가 쉽게 다이어를 제친 이후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공을 차넣으면서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다가 두 골차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체력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다음 챔피언스 경기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은 곧바로 아주 많은 선수들에게 몸을 풀 것을 지시했고 후반 26분에 도허티, 세센용, 비수마, 산체스를 동시에 투입하고 손흥민, 히샤리송, 페리시치의 랑글레까지 교체 아웃을 시키면서 주력 선수들을 동시에 빼버렸습니다. 아스날 역시 승리를 굳힌 상태에서 파티와 진첸코 부상에서 돌아와서 조금은 우려된 상황에서 출전했던 두 선수를 빼주고 로콩가와 티어니를 교체 투입했고요. 후반 30분 토트넘은 호이비에르까지 좀 쉬게 해주면서 부상에서 돌아온 스킵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34분 외데고르와 제주스까지 빼고 파비우 비에이라와 은케티아까지 투입하는 상황이 됐고요. 후반 44분에는 아스널이 라이트백 벤 화이트까지 빼고 토미아스를 투입하는 등 남은 시간 동안은 거의 긴장감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선수들이 체력을 안배하는 그런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에도 오히려 아스날의 교체 출전 선수인 키어런 티어니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토트넘 골문 구석으로 보낸 것, 로리스가 선방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많은 선수를 교체 투입했지만 이 선수들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완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10월 달에만 9경기를 치러야 하고 월드컵 전까지 13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 강행군 일정이기 때문에 아스널과의 경기를 뒤로 하고 독일 원정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하는 선수 교체를 할 정도로 이날 너무나 아쉬운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가 빠르게 이어져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낮에 아스널과의 경기를 치렀고 화요일 저녁에 독일로 이동해서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와의 2연전에서 절대 져선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월 5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4시에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가 펼쳐지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손흥민 선수 이번 독일 원정에서 그런 좋은 기운으로 좀 더 꿀맛도 보고 토트넘의 패배를 좀 잇는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집니다. 이어서 10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 10월 16일 새벽 1시 30분 에버튼과 홈 경기에 이어 10월 20일 주중 경기로 새벽 4시 15분에는 맨유와의 빅매치까지 쉴 새 없이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레스터시티전 해트트릭에 이어 대표팀에서도 2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 이번 아스널과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에 관여를 했거든요. 확실하게 경기력 올라왔습니다. 아스널이 훨씬 잘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화끈한 승리, 멋진 골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